몰아주시는 거 아닌가 보네. 정보 누설됐다고. 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 시험을 통과해야지 이런 막 부담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공부에 부담감을 갖지 말고 기본 방송능 20점, 그다음에 뭐 출석이나 리포트를 쓰면 30점. 그래서 이제 뭐 한 28점 줄 거 아닙니까? 뭐 최소한. 그리고 기말 25문제니까. 그리고 요즘은 학점도 옛날에 140학점이었어요. 지금 130학점 줄었죠. 근데 이게 보면 이게 갈수록 그렇게 환경이 좋아졌는데도 열의가 막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막 옛날에 제가 2008년도에 국문과 와서 졸업을 했는데 그때는 엄청 막 사람들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막 열의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공부하시고 그런 건 이제 좋은데 이게 처음에 마음이 이제 끝까지 좀 가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런 거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1학년 분들이 글쓰기가 어려워. 글쓰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그건 뭐 이제 어쨌든 연습을 하셔야죠. 그건 방법이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생기니까. 그래도 베끼지 않고 20개만 쓰면 기본 점수 받아요. 맞아요. 베끼지 않고 내가 쓰기만 해도 그거 쓴 거 다 티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바쁜데 제가 리포트 5개를 썼어요. 믿어지세요? 저만큼 아마 이렇게 생활 일주일 하시면 관 속에 들어가실 거예요. 진짜. 저는 막 이거 뭐 하면서 제일 하면서 또 막 무슨 회장 연합회장을 맡다 보니까 그 조교한테 연락이 계속 와요. 뭐 해라 음식점은 어디를 정할 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이제 다들 이게 여기서 이게 안 바쁘고 오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바쁜데 오셔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또 혼자 하시는 것보다 또 이렇게 같이 하면 훨씬 낫잖아요. 네. 제가 저번 주에도 많이 도움 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셔도 그냥 앉아서 들으시면 되는데 그건 쉽지 않으신가 봐요. 자, 거기 2페이지에 무정절이죠. 그런데 저번 시간에 제가 뒤쪽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무정이라는 작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무정은 원래 정이 없다 뭐 이런 뜻이죠. 무정이니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무정이라는 것은 암흑기라는 뜻이야. 암흑기. 내 감정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무정이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뭐 고등학교 때도 이광수의 무정 최초의 근대소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는데 무정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무정이라는 게 감정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1장에 무정 나오는데 이광수를 한번 보세요. 거기 페이지 있죠. 1장에 그 사진 나오는 거 거기 보면 낡은 인습의 세계를 타파하고 현대적 기법을 선보인 장편소설 무정. 이 무정을 이제 최초의 근대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가고 11살 때 고아가 되는 시련을 겪었지만 뛰어난 재능과 노력으로 극복했고요. 일진의 장학생으로 일본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을 전공합니다. 와세다 대학에서. 일본이 상당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이름도 와세다잖아. 와세다 대학에서 와세다 대학이 채만식 아세요? 채만식? 네. 이 채만식도 와세다 대학을 나왔어요. 군산에 가면 채만식 문학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와세다 대학에서 이제 철학과를 나왔죠. 그리고 이제 진화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근대주의적 새로운 가치관을 주장을 했고 매일신보에 이제 연재를 했습니다. 이게 무정이라는 게. 그게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소설로 나오게 되었지만 이제 친일 행보로 5점을 남겼다라고 나옵니다. 유명하면 이 친일을 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정주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다 나중에 친일 하잖아요. 그죠? 오장 마스이 송가 뭐 이런 걸 써요. 가미가제 특공대 대원을 막 엄청 격찬하는 노래가 오장 마스이 송가거든요. 서정주 시인도 광복이 올 줄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광복이 올 줄 몰라서 이렇게 친일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참 쉽지 않죠. 이 무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고요. 작품부터 이제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여러분이 좀 이걸부터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191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를 보면 보통 이제 1910년이 16이죠. 한일합방이 되면서
식민지가 일어났고요. 이 1920년 요 무렵이 원래 이제 1917년이 정확히 말하면 무덤은 1917년에 쓰여진 작품. 최초의 근대 소설이고 그래서 이제 요 20년과 가까우니까 20년 무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정이라든가 또 만세전, 연상섭의 만세전이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서의 탈출기 이런 것들이 1920년대예요. 20년대이고요. 그 다음에 1930년도로 가면 뭐 소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해, 저번 시간에 안해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맨일고 필무렵, 그 다음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소설 맨일고 필무렵, 소설가 구보씨의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년대, 50년대로 가면 1940년대에서 50년대까지 이때가 이제 그 하가 항상 학과 미스터 밤이라는 최만식이죠. 이 작품이 40년, 50년대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1960년대로 가면 광장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1960년대. 그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작품 뭐죠?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작품 있죠? 서울 1964년 겨울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970년도로 가면 장마하고 도둑맞은 편지가 나옵니다. 윤홍길의 장마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10년이라고 해도 되죠. 하여튼 10년대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70년대까지 작품인데 80년대 작품은 안 나와요. 191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좀 무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정.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작품에서 이제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문제가 막 나오죠. 뭐 1, 2, 3, 4, 5 나오지 않나요? 문제가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주인공 이영식의 직업은 무엇인가 이런 거 강의 쓰셨죠. 뭐 경성학교 영어교사 뭐 이런 거에서도 이제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영채가 왜 기생이 되었는가 이런 것도 나왔지 않나요? 왜 기생이 됐죠? 아버지 박진사를 구하려고 기생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경성학교 학생들은 왜 동맹태학 청원을 하려고 했는가 뭐 이런 거 나왔죠. 강의 안 들으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자, 왜 동맹태학 청원을 하려고 했는가? 배학감의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문제돼서 배학감에 나오고요. 그 다음 4번이 뭐였냐면 평양으로 떠난 영채가 형식과 다시 만나게 된 장소는 어디냐? 경부선 기차안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이 삼랑진의 수혜를 돕기 위해 음악회를 열자고 주도한 인물이 누구냐?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오기 딱 좋죠. 김병우. 하나도 기억 안 나세요? 하여튼 이런 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이제 5문제씩 그 매 강의마다 나오거든요. 그런 걸 잘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영식의 직업은 경성학교 영어교사. 영채는 왜 기생되었는가? 아버지 박진사를 구하려고. 필기를 하세요. 기억이 안 나면. 그 다음에 경성학교 학생들이 왜 동맹대학 청원을 하려고 했는가? 배학감의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문제가 되어서. 그 다음 4번째는 평양으로 떠난 영채가 형식과 다시 만나게 된 장소는 경부선 기차안. 그다음 5번째는 삼랑진의 수혜를 돕기 위해 음악회를 열자고 주도한 인물은 김병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2페이지부터 이제 이 무정이라는 작품이 쭉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2페이지부터 무정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경성학교 영어교사 이영식은 이 경성학교라는 게 요즘 말하면 서울고등학교 전신이에요. 서울고등학교 전에 있었던 곳입니다. 이영식은 이제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허구적 인물, 여기 써놓으세요. 허구적 인물이고 오후 2시 4년급 영어 시간을 마치고 내려쪼이는 6월볕에 땀을 흘리면서
안동 김장로의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죠. 현재형. 현재형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김장로의 딸 선영이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나오는 이 형식은 선영, 김장로의 딸 선영이라는 인물에게 이제 또 마음이 끌리잖아요. 그렇죠? 읽어보면. 그래서 이 글은 어떤 채로 되어 있냐면 구어체로 되어 있어요. 구어체.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을 구어체라고 합니다. 문어체가 아니고. 구어체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결국 교사의 이제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영어를 준비할 차로 이 형식을 매일 1시간씩 가정교사로 그 초빙을 한다는 고빙이라는 초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무정이 화제가 됐냐면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이 나오죠. 무정이라는 걸 읽어보면 연재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 이야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어요. 우리가 뭐 소설 같은 경우에 사랑이 또 안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다. 그런 걸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당대 독자들의 엄청나게 열광적인 반응을 한 소설이 무정이에요. 그래서 연재 시부터 이게 화제와 관심의 대상이 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저번 주에도 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여기에 나오는 작품을 이제 방송에서는 다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내용을 좀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무정이라는 작품 이제 영채하고 선영이 나와요. 영채 여기 이제 임신 여인이 영채하고 선영입니다. 영채하고 선영인데 영채는 일종의 구시대적 구시대적인 일종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시대적 관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선영은 신시대적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신시대적. 신시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채는 구시대적 관습이면서 또 전통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과거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통적이면서 과거 지향적. 어떻게 보면 이 영채라고 하는 것은 이영식의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영식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영은 시대적 가치 신식인데 서구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죠. 서구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이다. 그렇게 표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가 이제 뭐 되면 그런 내용들 여러분 뭐 자세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좀 기본적인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쪽으로 가보면 중략 다음에 82번 보세요. 82번 13페이지에 마지막 부분이죠. 이 82번은 어떤 장면이냐면 형식과 선영의 약혼식 장면이에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82라고 써진 13페이지에 형식과 선영의 약혼식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당시에 1917년에 이런 작품을 썼다는 게 대단하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둘째 줄, 아직 신식으로 혼인을 하여 본 경험이 없는 장로는 실로 어찌하면 좋을지 모른다. 물론 목사도 알 까닭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모른다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륜의 대사를 의논하는 터인데 위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시다. 여기 나왔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당시의 어떤 조선의 그런 형태를 이 김동인이라는 작가 아시죠? 김동인 몰라요? 감자순. 네. 김동인이라는 작가가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 1910년대는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2인 문단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2인 문단 시대. 여러분 이제 1학년 때는 1학년이 정말 공부하기 힘든 게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왜냐면 기초적인 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인 문단 시대가 뭐냐면 육당 체남선이죠. 육당 체남선.
그 다음에 춘원 이강수. 이 두 사람이 활동을 했던 시대라고 해서 2인 문단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1910년대. 어렵지 않죠? 2인 문단 시대라고. 육당 친함성과 춘원 이광수가 요때 있었던 시기라고. 그때 이제 이광수 한 말이, 김동인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대해서 이 조선의 형태를 여실히 그려낸 일종의 희극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이 뭐에 대해서? 춘원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 어떤 시대 상황이 엄청나게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그 보시면 15쪽의 마지막 줄 보세요. 15페이지 마지막 줄. 하여튼 작품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십시오. 시간 내서. 제일 마지막 줄에 15쪽 뭐라고 나와요? 지금은 당자의 뜻을 듣고야 혼인을 하는 것이니까 밝히 말씀을 하시오. 선영과 혼인할 뜻이 있어? 저기 나오죠. 이게 참 뭐 요즘에도 결혼식 가보면 그렇죠.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사랑합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줄에서. 그렇죠. 혼인 서약. 그거 똑같은 거죠. 읽어보면. 그렇지 않나요? 당자의 뜻을 듣고야 혼인하는 것이니까 밝힐 말씀을 하시오. 선영. 요즘은 이제 이런 너무 촌스럽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이가 없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와 혼인할 뜻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 신식에 대한 이게 이제 좀 재밌죠. 이거 좀 지워도 되겠죠?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신식에 대한 강박. 그 전에 구식이었잖아요, 결혼이. 신식에 대한 강박. 거기다 이렇게 쓰시라고요. 거기 혼인하실 뜻이 있어? 거기까 선언과. 또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1917년에 이게 쓰여진 작품인데 그 당시에 이전에 우리가 그 결혼식 같은 거 보면 뭐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1917년 이전은 얼굴도 모르고 막 결혼한 적 옛날에 막 조선시대 막 이럴 때 그러지 않나요? 얼굴이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뭐 맹지사 때 경사 보면 뭐 다리를 전달 막 했는데 막 가고 뭐 아니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신식에 대한 강박,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보면 네 뭐 대답을 하는데 중간 정도 나오죠. 그러면 부인께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예 대답을 하려무나 신식은 그렇단다. 대답을 해라. 이런 식으로 참 재밌지 않습니까 표현이? 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옛날에 이 당시가 아니라 옛날에는 부권, 부의 권력, 금권 이런 것에 의해서 강제로 이루어져. 지금도 이제 그런 옛날에 그런 그 뭡니까 경향이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지 않나요 결혼을 막 그 재벌가끼리 막 그런 것도 약간의 이제 그런 겁니다. 정략 결혼. 왕건이 그 고려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많은 집안들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이 부권과 금권에 의해서 이제 결혼되는 그런 모습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것 좀 건너뛰고 20페이지 넘겨볼게요. 20페이지 넘기면 거기 중간 정도 밑에 우리말이니까 찾겠죠. 거기 따옴표 있는 거 보이세요? 거기에 나는 교육가가 될랍니다. 자, 쭉 내려가고 보세요. 거기서부터 밑에서 다섯째 줄에 불쌍하다 있죠. 거기까지 이렇게 표시해놓으세요. 이거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것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 여기다 옆에다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지향성. 지향이 뭔지 알죠? 지향성. 자, 지향성은 이때 구체적 실천 방식은 부재함. 지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부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써보세요. 지향성은 이때 구체적인 실천 방식은 부재함. 그 다음 또 하나는 지식인의 부정적인 자화상. 지식인의 부정적인 자화상. 이렇게 써놓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지금 그 뭡니까 여기 현대소설 요것도 좀 하고 하여튼 여러분에게 돈 다 웬만한 건 다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그 글쓰기는 제가 저번에 강의를 좀 해드렸고 글과 생각이 기말 리포트인가요? 네, 리포트. 어쨌든 그 리포트 나오면
거기에 맞게 내가 좀 강의를 좀 해줄 테니까. 자, 이제 다른 분들도 오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지식인의 부정적인 자화상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로 가면 126이라고 써져 있어요. 126이라고 써 있죠. 여기가 후일담이라고 써봐요. 후일담. 뒤에서 이제 이야기를 돌이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일담. 몇 페이지요? 23페이지에 응. 126이라고 써졌죠. 예. 거기다가 후일담이라고 써. 후일담 쓰지 않고 우리말이니까. 뒤에 훗날에 이야기하는 후일담이란 말. 우리 지금도 쓰잖아요. 후일담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봐요. 형식과 선영은 지금 미국 시카고 대학 4년생인데 내내 몸이 건강하였으며 금년 9월에 졸업하고 전후에 불합파를 한번 돌아 본국에 돌아올 예정이며 어쩌고 저쩌고 막 써놨죠. 뭐 제가 다 안 읽어도 되잖아요. 병호군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어쩌고 저쩌고 딱 이런 이야기 써놨어요. 뭐 이걸 쭉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거기 26페이지에 거기 그 한 네 번째 단락을 내려가면 아라고 써진 거 있을까? 아 있죠. 아부터 오른쪽에 세 번째 줄, 27쪽 세 번째 줄까지 또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아부터 오른쪽 세 번째 줄 있죠. 여기 아부터 마치자 있잖아요. 마치자 거기까지. 이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광수가 이야기하려는 뭘까요? 교육의 힘을 기대하는 거예요. 거기다 써서 교육의 힘 기대. 원래 춘원 이광수는요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진짜로. 이광수의 삶을 읽어보면 이광수는 원래 교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사가 안 됐죠. 그래서 그냥 작가로서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서 교사적인 약간 훈계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읽어보면 이광수의 무정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무정한 세상을 이건 한자 좀 써놨는데 무정한 세상 거기다 써봐요. 무정한 세상을 이거 뭐라고 하냐면 조상이라고. 조상. 여러분 조상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 조자는 애도할 조자고요. 이건 상가 그 돌아봤을 때 상가란 말 그 상자 장사 짓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도하면서 뭐 슬퍼한다 이런 뜻이겠죠. 조상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은 70% 한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국문학과를 다니셔서 한문을 좀 아셔야 돼요. 최소한 한자 1급 자격증 정도는 따야 돼요. 한자 1급. 한자 1급이 한 4,000자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는 좀 여러분이 따놓으시면 되게 유리한. 저는 중문과 다닐 때 다 땄어요. 2010년도 그때 다 땄는데 뭐 그렇게 한 4,000자 정도 알면 뭐 그렇게 지장이 없어요. 어쨌든 이 조상이라고 합니다. 조상. 그래서 무정한 세상을 조상하고 그렇게 쓰세요. 밝고 활기찬 세상을 맞이하자. 무정한 세상을 조상하고 밝고 활기찬 세상을 맞이하자.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쪽부터 이제 작품 해설 나오죠. 28쪽에 이제 보면 그래서 쭉 이야기 나오는데 28쪽 제가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틀만 이야기하면 최초의 근대 소설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1번에 보면 근대 소설의 시작 이렇게 써놨죠.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는 거 꼭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광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다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1번 밑에다가 봉건적 구습과 뭐 이건 이제 말로 해도 되겠죠. 봉건적 구습과 비합리적 권위의 세계로부터의 해방. 봉건적 구습과 비합리적 권위의 세계로부터의 해방.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봉건적 구습과 비합리적 권위의 세계로부터의 해방. 이걸 누가 이야기한다? 이광수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1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과도기 청년의 욕망과 갈등이라는 것도 나오죠. 과도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대 그 어떤 그 근대 이전부터 약간 이제 그 뭡니까? 그 현대로 넘어가기 전 단계의 과도기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어떤 청년기의 욕망과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무정을 또 어떻게도 이야기하냐면 한국 최초의 교양 소설이다라고 돼요. 써놓으세요. 한국 최초의
교양소설. 교양소설이 뭐예요? 여러분 교양소설이 뭔지 알아요? 교양소설. 교양 있는 소설이에요. 교양소설은 뭐냐면 성장기를 다루는 소설을 교양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의 성장기. 그래서 독일어로 이제 이걸 빌덩스로먼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덩스로먼. 우리말로 쓰면 빌덩스로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교양소설 독일어로 빌덩스로먼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그 성장하는 소설. 예전에 그 반올림 뭐 이런 드라마 있지 않았어요? TV에? 그런 게 일종의 교양소설이에요. 소설 따지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어떤 게 나오냐면 거기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무조건 과학을 거기다 아무데나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31쪽에다가 무조건 과학을 하겠다는 형식에 대한 냉소적 서술. 약간 차갑게 웃는다는 거예요. 냉소라는 게. 무조건 과학을 하겠다는 뭐 아무데나 옆에 써놓으십시오. 형식에 대한 냉소적 서술 이런 것도 읽어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 2, 3, 4 뭐 주체적 자각과 실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4번은 31쪽에 신식의 추종, 개와 지식인의 초상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쭉 한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원래 이 작품은 이거는 아시지 잘 모르실 거예요. 원래 이광수는 무정이라고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이 작품은 원래 원작 영체였어요. 영체. 여기 영체 나오죠? 네. 영체가 원작이었어요. 원래 영체가 원작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무정이라고 이제 쓴 겁니다. 약간 여성의 포인트를 두고 이제 쓰려고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재밌는 건 뭐냐? 형식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형식을 한국의 햄릿이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 알죠? 한국이 햄릿이다. 왜? 우유부단한 청년입니다. 우유부단한. 이 형식의 이제 형상화가 된 거죠. 이 형식. 그러니까 우유부단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 형식이 지금 뭡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제 갔을 때 지금 뭡니까? 영체하고 선형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죠. 이 책을 읽어보면 그래요. 계속해서 이제 갈등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내용들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제 보면 약간 주체적인 자각 실천인데 이 박영채라는 여성이 변하죠. 읽어보면 맞나요? 박영채가 점점점 변해가는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그래서 이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있는데 이 전반부에서는 약간 구여성의 자세, 구여성. 전반부 땡땡 구여성 써보세요. 후반부 땡땡 신여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영체가 전반부에는 약간 구여성. 그러니까 구여성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게 뭐죠? 삼종지도죠. 삼종지도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고 그렇죠? 나이를 먹어서 나이가 들어서는 그렇죠. 자식들을 따르는 게 삼종지도잖아요. 삼종지도. 그런 게 구여성의 그런 그 틀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신여성은 뭐냐? 주제가 근대적 주체라고 써보세요. 근대적 주체. 구여성은 삼종지도고 신여성은 뭐라고요? 근대적 주체입니다. 그렇게 내용이 바뀌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읽어보면 상당히 심파조의 서술이 많아요. 심파조란 말 알죠? 그러니까 홍도야 우지마라 이런 거 보면 막 나중에 눈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또는 애상과 시련의 구조라고 돼요. 애상과 시련의 구조. 그 다음에 심파조의 서술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애상과 시련의 구조, 심파조의 서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이 뭐 제가 또 다른 이야기도 좀 할 게 있는데 여기 그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소설은 어떻게 하냐? 작품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건 뭡니까? 무정 다 나온 게 아니라 일부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읽으셔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무정을 다 읽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공부하려니까 끝도 없죠. 예전에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그 3학년에 편입한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상당히 오래 전이에요. 한 10년도 더 전인데, 이분이 원래 약사였어요. 약사. 이거 싫어해, 싫어. 약사였는데, 야, 이거 3학년 편입해갖고 강의 공부를 하려 했더니, 내 일을 못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내 일을 못하겠으니까, 이분이 이제 약국이 자기 소유였어요. 자기 소유. 그런 분들 많죠. 약국을 하면, 세 안 내고 자기 그걸로 하는 약국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거기를 이제 다른 약사한테 이제 약국 하라고 하고, 월세 받잖아, 월세. 받을 거 아니에요. 한 200~300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2년 동안 약사를 때려치고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로. 약사를 때려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냐면, 막 이제 그 과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공부하다가 잘 이분이 이제 약대 나올 때면 머리 좋아야 나와요.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 참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면, 막 아무 데나 한 10시, 이럴 때 전화를 해. 이거 잘 모르겠다. 그때, 이거 76페이지 둘째 줄 보면 그런 말 나와요. 이 정도였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거의 장학금 받고 다니셨는데요. 그 정도예요. 이게 참 공부를, 특히 국문학 공부를 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솔직히. 만만치는 않은데,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국문학 같이도 재밌는 과목이 없어요. 아직 여러분 못 느끼겠죠. 여러분 막 따라가기 바쁘시니까. 근데 재미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그거를 이겨내셔야죠. 근데 이겨내면, 근데 이렇게 또 한편 생각해 보세요. 어려워도 수학 미분적 공부보다 쉽지 않아요? 네? 맞잖아요. 저는 대학교 영문과 들어가니까 수학을 안 해서 살겠어. 저 수학을 별로 되게 싫어했거든요. 내가 이거 무슨 물건 사고 파는데 미분적 이런 거 삼각함수 지수 로그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왜 공부해야지? 저는 막 그랬거든요. 저는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거의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왜냐면 영문학은 무식하게 외우면 되거든. 영문학은 단순 무식해요. 이렇게 이해력도 필요 없어. 그래서 맥베스가 나오면 맥베스에 나오는 장에서 60행 이상을 원어로 쓰시오.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이 60행 이상을 원어로 써야 돼. 우리말이 아니고. 그런 게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되게 잘했거든요. 암기하는 거. 단순한 암기. 그래서 참 잘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시험을 다 통과한다니까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 과목의 무정이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한번 읽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방송을 다 들었고, 제가 얼마나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 보세요. 반성하시고. 제가 여기 보세요. 제가 이 공부할 때 필기한 거 얼마나 열심히 하나. 저는 스탑 정지시켜 놓고 다 적어요. 보세요. 안 믿으실까봐 제가 가져온 거예요. 저 이렇게 열심히, 제가 몰라서 이렇게 적겠어요? 이렇게 알아도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있는 걸 다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면 그런 이야기 다 하면 여러분이 관동 대지진 일어나시니까. 제가 딱 핵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에서 이 정도는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할 만하구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